LNF 2023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흑자를 전환하는 계획 게임을 해보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18.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91.6%나 크게 감소를 해서 영업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5.28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4조 6천억 원대로서 18.4% 증가했는데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 자산도 증가하는데 LNF는 9.8%를 감소를 시켰어요. 매출 원가가 34.1%로 크게 증가해가지고 이 매출 원가가 크게 오른 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뭐 판매 관리비를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 2,241억 원으로서 184.5%나 영업이익이 하락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9%고요. 원가 생산성은 0.95로 산출됩니다. 그러면은 왜 매출 원가가 높게 증가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분석 도구의 하나로서 스루프트에게도 아주 훌륭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조 5,294억 원으로서 무려 34.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6.1%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미루어서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해 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11.8%, 마진율이 대폭 떨어졌고요. 운영 경비 5.6%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은 0.24로서 전년도 1.87에서 무려 1.64나 추락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영업손실 221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28억 원이 더 적은 손실이니까 영업이익이 28억 원만큼은 더 이익이 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0.24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어떤 아니 오나가 물어봤어요. 그 생산성이 당신이 얘기하는 생산성이 그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를 들어서 연초에 1억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은 연말에 2,400만 원뿐이 남은 게 없고 7,600만 원 돈이 날라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비유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당신은 그런 관리적인 측면으로 분석해서 복원을 해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댔어요. 그런데 0.24면 이건 장사도 아니다. 이게 2023년도는 사실은 폭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24억 원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체 재고는 59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2,378억 원이라는 갑자기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에 은폐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평가 손실 작업을 이렇게 2,378억 원이나 잡았다는 게 이런 큰 변동이 있으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재고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야누스적인 것에 있다고 본다면은 항상 재고를 유지한다든지 또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입장과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항상 대립 내지는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내 조직에서 영업 입장에서는 납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고를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완충 재고도 좀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고가 좀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 입장도 생산성 향상하려면은 투입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목표는 생산량 증가로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이게요. 재고를 줄이라는 사람이 영업 쪽에서 나올 리도 없고 누가 하겠냐. 요게 내부적으로 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미래의 스루풋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악성 재고의 증가는 돈 들여서 재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안 팔리면은 아까처럼 평가 손실 작업을 2천억 원 넘게나 한단 말이죠. 운영 경비 삭감압감을 받기 때문이다. 원가 절감이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매출 증가 시 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재고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게 일반론인데 그런데 이번에 LMF는 거꾸로 재고를 줄였는데 물리적으로 줄였다기보다는 평가 손실 2,300억 원을 평가 손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줄인 거지. 재고 물량, 물리적인 피지컬한 재고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은 매출원가 산식에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기초재고 더하기 최저원가 빼기 기말재고인데 기말의 재고가 증가하면 뺄 금액이 많아지므로 매출원가가 감소하죠. 이번에 매출원가를 증가시켰는데 기말재고가 감소하면 뺄 금액이 적어지므로 어,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재고를 왕창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비성분을 그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35.5%가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5.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가장 그 중요할 것 같아요. 재고자산의 변동이 2,798억 원 플러스로 돼 있으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사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 비용의 4.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재료 비율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낮은 가공 비율은 제조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고급 기술 같지는 않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난립은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가격이 덤핑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지금 오른 거로 추론이 되죠? 어,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중국 거는 어떻게 제조원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들은 덤핑을 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24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비성분 쪽에서는 2,798억 원이 감소가 됐으니까 2,174억 원이 더 매출원가를 더 많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갭이 그럼 뭐냐? 그러면 평가 손실 작업을 빼주면은 요게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204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요게 뭔지 도저히 추적할 방법을 없습니다.
평가 손실액을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아예 적자가 더 나오도록 조정했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 1단계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런 거를 적용을 안 하고 마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WCAI에는 이 평가손실 금액이 감안 금액으로 장부 가격으로 이건 나온 건데,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취득 가격으로 한 것 같단 말이죠. 이것도 장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가 손실 금액을 빼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간 매출 원가라는 게 뭔가 클리어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원가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는 뭐 회계 기준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회계 기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작 제조 원가에 대한 표준은 기업마다 다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전문화식으로 남들은 알아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산업사회가 더 이상 저는 발전 못한다고 봅니다. 2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갭하고 일치하는데, 여기서도 제조 비용에서도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평가 손실 금액하고 환입 금액, 이 재고자산 명세에서 가져오면은 요게 마이너스로 제가 표현했는데, 기말에서 기초를 빼니까. 근데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오면은 요게 이제 손실은 플러스로 표현되고 환입은 이렇게 가로 열고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재고자산 명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은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단계 갭만큼 나는데 이게 무슨 금액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불투명한데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걸 밝혀내질 못하겠어요. 현금 흐름표는 뭐 일치를 시켰습니다. 현금이야 맞춰야 되겠죠. 자, 한 김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매출채권 현금 흐름표하고 이 재무상태표 비교를 해보면 갭이 있어요. 49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대손상각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현금이 이거 플러스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매출채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매출채권이. 그러면 마이너스 거의 49억 원이 이거 대손상각일 거다. 근데 작년에가 대손상각이 430억 원이냐? 올해가 더 매출이 더 많이 됐는데, 이런 거로 봐서 이거 대손상각으로 추정은 됩니다만은 이것도 불분명하고요.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회계법인들이 좀 봤으면 해요. 그리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기호가 같은 방향이에요. 처음에 이거 인식을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금이 외상 매입이 나갔다 그러면 외상 매입을 갚은 거네요. 아, 그러니까 외상 매입 잔액이 줄어야 되네. 요 부채 쪽에서는 같은 부호가 나오고 자산 쪽에서는 부호가 역방향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머리가 둔한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래도 또 틀린다 이거예요. 아니, 외상 매입은 대손상각도 없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런 거 물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866억 원이 나갔는데 0.4%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직원은 300명이나 증원을 시켰어요. 자, 직원을 증원을 시켰는데 나가는 돈은 별로 없다?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인건비가 연봉 4,860만 원, 작년에는 5,870만 원까지 올랐다가, 자, 이게 저임금 사원들을 왕창 들여와가지고 이만큼 내려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금 인상률이 아니고 17.1%가 임금이 깎였는데 아마 잔업 같은 것도 안 할
안 한 거 아니냐? 잔업도 안 한 거 아니냐? 2022년도에는 갑자기 매출이 3배 정도가 뛰니까 잔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공장을 아마 빨리 더 짓자고 의견을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돈을 더 벌어보세 하고서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현금 재무지표에서 경영평가지표에서 논해보기로 하고요. 2차 전지 메이커의 임금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데 전지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수준밖에 안 된다. 만약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가 LNF에서 납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려고 그러면은 납품 가격을 좀 높게 쳐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러면 우리 중국산 살 거야 이렇게 불명이 나올 거예요. 중국 따라하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우리보다 싸겠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수르픈율이 하락을 했으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통계상. 그다음에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넘었어요. 53.7%. 더블 이상이 늘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 그 장사가 3배 이상 갑자기 뛰니까 공장 증서를 더해서 돈 좀 더 벌어보세 했는데 바로 적자로 들어섰죠. 감가상각비도 많이 나갔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는데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10.8회전으로 크게 성과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그런데 매입 채무가 이건 납품 협력업체한테 좋다는 뜻이 아니고 아마 LNF는 물건을 사면서도 굽신거려야 되고 물건을 팔면서도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업종을 선택한 것 같아요. 돈은 벌지 몰라도. 그러니까 물건을 좀 싸게 줘서 하고서 물건값이 오르니까 우리가 성금 줄게 우리부터 물건을 줘. 원료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이 미리 성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뭐 자재들은 또 외상으로 살 거니까 원료 구매에 상당한 의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원재료 이런 입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통계 매트릭스 표로 좀 이해를 돕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 중에 경우 하나가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르픈율은 하락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세운다. 이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그런데 1차,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엄청 뛰어가지고 적자가 난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투명회계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좋다. 금액으로 나온 거니까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다면은 투명회계로 반증으로는 인정을 해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지 판매 가격이 하락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 설명과 제품 가격의 설명을 했는데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서 못하겠다. 제가 방위산업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격이 노출된다고 그것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 그것이 핵심 뭐 예를 들어서 음, 중요한 변수라면은 그거 누구 그 정보 팔아먹어야죠 그러면은.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벌써 2차 전지 그 물질을 납품하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가격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게 현실이니까 이 시장이 아직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반증 추론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인데 하지만 분석 과정에서 노정된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다. 상호 모순이 되죠?
그래서 입증을 하려고 그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영업비밀에서 못 알려주겠어.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한 1120억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목표를 잡았을 때 판매 관리비도 좀 더 깎고 그러면은 한 5조 3천억 원은 해야 될 것 같다. 요런 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실적 감안해서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가 그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을 산출을 해봐야죠. 재료비가 15%더 쓸 거라고 봤고, 가공비가 10%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재고를 반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이고,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요 갭이 증감액이 573억 원이 에, 그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 줄어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잡아 들었으니까 573억 아니 5,736억 원이었는데 5,162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그 5억 1,8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획 잡을 때는. 그래서 그 원가 사고 방식으로는 5억 3,700인데 영업 제한으로는 5조 3,130억 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573억 원만큼. 영업은 우리 뭐 그런 거 재고 그 증감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어. 재료비, 가공비, 그다음에 판관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표이익 이게 더하면은 이제 매출 목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원가 회계 어떻게 계산하든 우리는 그 영업 왜 우리가 니들 그거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매출 올리기도 어려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익이 남는 거 아니야. 근데 결산을 하면은 예상은 500 아니 그 416억 분이 안 남아요. 목표는 1120억 원이었는데 이게 반토막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니 재고가 줄어서 그렇대도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야 된대도 이게 뭐 어떤 단가 책정의 어떤 논리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나고 이게 징조가 안 좋은데 한 3% 정도 더 매출 노력을 해봐야 아이고 그래도 600억 분이 안 나네. 반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조 3전 했던데 1조 1천억을 더 한 3배까지 오른 적이 공장 증설도 했으니까 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은근히 그 경영주한테가 아니고 영업한테 야, 그 생산한테 재고 좀 드리라 그래. 좀 연말 그 3분기 보니까 아직 그 달성 못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재고 늘리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 안 늘려도 가만히 앉아서 계획은 사장한테 보고했던 게 1120억 남기로 했는데 1560억 남았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래서 경리한테 회계한테 휘둘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시나리오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에서 이런 것도 게임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요런 그 색깔 표시한 게 입력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 원가 회계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그 매출 계획을 좀 해보면은 운영 이 실적치를 다 감안해야 되겠죠. 운영 비용이 5.6%가 증가했었어요. 운영 비용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기는 오를 것 같은데 좀 더 좀 낭비 제고를 좀 해보자. 그래도 4%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목표 이익은 1100억을 해보자고 하면은 5조 5천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수르프율은 7.5%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이 마진율 그 수르프율을 1.5%로 한다면은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수십조 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4조 6천억 했던 기업이 이 2022년도에 3배까지 크게 뛰었습니다만은 공장을 처음부터 그게 크게 지어놨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했었겠죠. 그 지금 앞서서 설명했지만은 그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공장 준공이 2024년도에 돼가지고 또그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마진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 5조 5천억 정도가 돼야 마진율 7.5% 확보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거를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산 부분 쪽에서 양이 한 15%더 생산할 것 같다. 준공되기 전에 기존의 설비로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스르픈율은 에, 그 결국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매출 재료비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게 98.5%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92.5% 매출 재료비율을 내린다는 뜻은 마진율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에서 이 92.5%를 빼면은 마진율이 스르픈율이 7.5%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OE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5조 6천억 원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 정확히 맞히는 방법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요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정하면 될 거예요. 이 목표이익은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내려야 될 겁니다. 4%로 한번 시뮬레이션 엑셀이지만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화 하면은 나중에 좀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제 후학들한테 저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그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 뭘로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5조 6천억까지 해보자. 거기다가 그러면 그런데 원가하고 틀리게 875억 원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구회전 재고 회전율을 성공을 시킨다면은 에, 그래도 1220억이다. 재고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리즈너블하다고 그러죠. 합리적인 계획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제까지의 어떤 그 예산 산출의 어떤 매트릭스 경험치들은 재고가 감소하면 회전율이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게 돼 있고 조금이라도 가공 비율만큼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갑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이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321억 원을 돈을 잃었고요. 현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5.5%입니다. 그 다음에 EMS라는 게 영업 총 활동, 이건 뭐 비즈니스 전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79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고 보고요. FEM 최종 그 6,867억 원의 현금이 흘러 유출이 됐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캐펙스 돈을 잃은 게 아니고 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그래요. 6,620억 원을 아마 공장 증설하는데 투자하지 않았겠느냐.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그러니까 여기 저기 채권자 흐름부터 얘기를 하면은 채권자가 7,939억 원을 더 추가로 빌려줘 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3.7%로 경영권 방어선을 넘어서까지 빌려줬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높게 나가네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그 마이너스 158억 원이란 얘기는 회사 기준으로 봐서는 아니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온 거지만은 요 3년간의 금액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본 변동포의 그 자본 거래 내역들입니다. 엄청 복잡하죠.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자본 변동포가 복잡한 회사 거는 자기는 주식을 안 산다. 뭔가 빵꾸 날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권자 잉여 현금으로 하고 주주 잉여 현금을 더한 금액이 회사 전체의 잉여 현금 흐름인데 잉여라는 게 돈이 뭐 플러스적인 개념이죠. 마이너스면은 잉여가 아니고 잉여의 반대말이 뭐냐? 쌀이 부족하다. 잉여 농산물 할 때 뭐 잉여자를 쓰니까 이거 원래 풀이면은 잉여라고 번역해서는 곤란하지 않았었느냐 생각도 하는데 이미 번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 돈이 8천억 정도가 유출이 됐다. 뭐냐? 7,900억 벌어가지고 그다 유출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그만큼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가는 17만 4,1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그 4,900원 내려갔는데 장부 가격 대비 오히려 더 올랐어요. 5.28% 아니 5.28 그 지수로서 일 이상 하자는 게 그 한국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일본 거 흉내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면은 그 실적이나 이런 거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이건 거품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로닉스가 14.31% 가지고 있고 LNF 자기 주식이 7.56%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0.73%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이 눈에 띕니다. 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회사의 목적이란 것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번다. 그 뭘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엔트리 포인트 3개의 원을 건드려라 라고 매출 재료비, 트루 베리어블 코스트, 퀄리티, 쇼킹 이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 쪽으로 전문가들이 또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분석 수준에서 끝나는 거로 하겠습니다.